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홍삼 수출과 미쓰이물산의 독점 판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미쓰이물산의 관여 확대와 홍삼 전매 수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홍삼 판매 여하에 따라 조선 전매국과 미쓰이물산 사이에 결정된 불화가격과 수량이 홍삼 제조는 물론 수삼, 수납과 배상 가격에 영향을 끼쳐 최종적으로 개성 등의 인삼업자의 경영에도 피드백되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중일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인에 의해 일본 제국의 고려삼으로 인식되어 궁지에 빠진 조선 인삼에 대해 미쓰이물산은 홍삼 판매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도 관여하여 그때까지 해오던 개입을 더욱더 확대하였습니다. 1923년과 1928년 2회에 걸쳐 미쓰이물산이 개성삼업조합 측 관계자들에게 중국 유람의 편의를 알선할 정도로 미쓰이물산 경성지점과 삼업조합의 조선인들과의 관계는 지극히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경작자가 삼값 하락에 의해 수익이 점차 감소되고 세계 대공황과 만주 사변 그리고 상하이 사변을 맞아 공경에 처하자 미쓰이물산은 홍삼 불화를 받는 자로서 삼업사업에 대한 융자를 단행했습니다. 총독부는 은시세 하락으로 인한 홍삼 전매 수입의 감소를 감안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1년 말의 수삼 수납분으로부터 배상 가격을 10% 인하하고 총액 약 15만 행의 지출 감소를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악영향이 경작자에게 미치게 되자 그것을 보전하는 의미로 경작자금의 조달자인 조선식산은행의 대출 이율 장기 8.1%와 단기 8.5%의 저리 융자를 차환시켜 경작자의 손실을 경감시켜 주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매국이 식산은행과 교섭하여 장기 8.1%를 7.7%까지 인하하는 승인을 얻어냈는데 그로 인한 이자 경감분은 불과 8,000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삼업조합은 적어도 3만 행 가까운 손실 보전이 가능한 6.5% 이자의 저금리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전매국장으로부터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에 대한 종용이 있었고 미쓰이물산으로부터 최고 140만 행, 즉 장기 90만 행, 단기 47만 행의 자금 조달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쓰이물산이 식산은행의 융자를 대신 인수한 이유는 인삼 독점 판매를 계속하는 의미에서 경작자 측과 갈 수 있는 데까지 파고 들어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둔 것이 방책이며 불화 가격 협정을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으며 전매국으로 지급되는 수납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자금 회수에 불안을 없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자 방법은 최저 6.5%의 금리로 조합원의 연대 보증이 필요하였고 2년근에 대해 대부하여 6년근이 될 때까지 거치하는 장기 융자와 6년근에 대한 단기 융자가 있었으며 채취하는 해에 10월 말 양측이 함께 배상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반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불화 계약 기간 중에 융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의 설명처럼 미쓰이물산은 홍삼의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불화 가격에 대한 교섭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30년부터 1931년에 걸쳐 이자율이 하락하였고 그 후 전시하에서도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개성삼업조합 측에서는 1931년 백삼 가격의 인하로 인한 경영 악화, 1935년 고리융자 차환, 1939년 경작 면적
축소 이전에 36만 평에 대한 식부 부활, 1940년에 홍삼 판매 증가와 생산력 확충 산업 보호로 인한 식부 증가, 1943년 증상 계획으로 인한 경작 면적 증가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매국을 경유하거나 직접적으로 미쓰이불산의 융자금 확대와 이절 하락을 요청하였고 미쓰이불산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융자 및 회수 방법도 매년 2년근 식부 평당 1엔, 4년근 50전, 5년근 50전, 도합 2엔을 대출해주고 6년째 채굴 수납 시에 정부 배상금 중 우선 지불받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미쓰이불산은 개성구 기념박물관 건설 1만행, 조선인삼협회 후원 1만행, 개성신사 개축 1만행, 조선인삼협회 인삼연구 2만행, 전매병원 건설 50만행, 개성구 도로 포장공사 계획기금 1만행, 조선인삼 품종개량 연구 3만 4천행과 같은 각종 기부를 통해 조선전매국 인삼연구기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쓰이불산은 조선전매국의 홍삼 판매 기구로서뿐만 아니라 인삼 경쟁자의 융자금 제공자로서 홍삼 전매업에서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쓰이불산의 홍삼 판매 사업은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후 홍삼 판매 상황은 일시적으로 쇠퇴 조짐이 있었지만 일본군 점령지가 확대되고 치안이 회복됨에 따라 중국 점령지로의 수입 및 법정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환물 기운의 농화 등으로 판매 왕성이 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중화민국 내에서만 54,200액은 금액으로는 7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미중의 매상을 올려 군표 회수에도 상당히 공헌을 했습니다. 향후 화폐 계획이 확립되어 경제계가 안정되면 홍삼 판매도 보통의 상황으로 돌아와 매년 순조로운 상황이 기대된다고 전매당국은 예측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요자는 모두 화교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으로 발발 직후에는 판매 상황이 매우 안 좋았지만 그 외에는 점차로 판매가 확대되어 전도 호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미국, 네덜란드양, 인도네시아의 대일 자산 동결로 이 지역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졌고 전매당국은 1941년 이 지역들에 판매될 예정이었던 약 6,000근을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돌려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표에서 미쓰이불산의 판매 가격 대책을 살펴보면 홍삼 판매 가격은 최대 수요지인 중화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즉 중추 및 정월 이외의 시장 상황, 향후 외환관계 및 보유고 등을 감안하여 중일 양국 판매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래 법정 화폐 폭락이 두드러졌고 지역마다 환산 방법이 매우 달랐습니다. 따라서 편의상 일본 화폐로 지역별로 다른 판매가를 정했습니다. 미쓰이불산은 가장 왕성한 수요가 있는 중국의 화중, 화남에 대해서는 높은 판매 가격을 책정하였고 홍삼 수요가 비교적 약했던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태국은 엔, 법정화폐 및 외화와의 환산 관계상 동일 가격이 되면 중화민국 내부로부터 나오는 제수진이 많아져서 대일 직접 거래가 크게 방해받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미쓰이불산은 홍삼 시장의 규모와 환율 등을 고려하여 가격 차별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쓰이불산의 홍삼 판매 가격의 추이를 자료상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세계 대공황 시기에 급락한 가격은 회복되었지만 다시 하락을 계속하여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바닥을 쳤고 그 후에 급격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그래프의 수량적인 동향과 함께 생각해 보면 공양과 만주사변 및 상하이사변으로 인한 판매가 정체되자 판매 가격을 인하여 중국인의 구입을 촉구했지만 중일 전쟁이 일단락되고 점령지의 치안 유지가 가능해지자 전시 인플레이션 속에서 홍삼이 환물로 인식되기도 해 가격 상승과 함께 판매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매국의 불화가격과 미찌 물산의 판매가의 격차입니다. 중국인의 수요 동향에 따라 미찌 물산의 판매 가격은 큰 폭으로 움직였지만 비교 가능한 범위에서 보면 전매국의 불화가격과는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운송비, 보관비, 이자 부담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수입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수납가격과 불화가격과의 격차가 홍삼 전매의 수입원이 되었고 그 가운데 제조비 등을 제외하면 전매 이익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삼 전매 수입은 그래프와 같이 1920년대 말까지 계속 상승해서 1930년대에 들어서는 공황과 전쟁의 충격을 받아 크게 줄었다가 1930년대에 들어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매 지출은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에 급감한 적도 있지만 1928년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률은 1910년대 중반 무렵까지 높은 추이를 보인 후 하락했고 1920년대 중반에 상승했지만 계속 감소하여 1933년에 바닥을 쳤다가 그 후에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홍삼, 소금, 아편, 담배, 황산, 니코틴에 관해서 전매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전체 수입의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하였던 담배 전매 사업이 실시되는 1921년 이전 단기에서는 홍삼 전매가 총독부 재정의 안정적인 수입인이었고 담배 전매 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1920년대 전반에는 전매 수입의 전체의 대략 10%, 전매 이익금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홍삼 대신에 소금의 비중이 커졌지만 1940년대 들어서 생활필수품 및 공업 원료로서의 저가격 정책이 실시되어 소금 전매가 적자를 기록하고 홍삼 전매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삼 제조량은 증가했습니다. 중국 점령지나 남방 지역과의 교역 증진으로 판매가 계속 급증하여 식부 면적도 점차 늘어나 45만 평에 달하였고 이것을 수확할 수 있는 1946년 이후에는 홍삼의 예상 제조량이 5만 5천 근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제조량으로도 동아 공영권 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경지 확보, 경작자재 입수 및 제조 설비의 증설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일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일본, 태국 간의 교역 촉진과 더불어 홍삼 판매가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미일 개전 후에 신점령지인 홍콩, 싱가포르, 마닐라, 자카르타 등과의 거래가 회복됨으로 따라 홍삼의 소비 지역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매 당국은 1944년에 불화 가격을 1939년에 비해 약 400% 인상했고 평균 179.6엔에 달했다고 추계할 수 있습니다. 인삼 부족은 단순히 홍삼에 그치지 않았고 백삼에서도 의약용 수급 핍박이 발생하여 통제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정부가 허가하는 특수용 이외에는 수삼의 전량이 백삼으로 제조되어 각 경작자 단체 또는 인삼 판매 단체의 자체적인 통제에 의해 경작과 제조 그리고 배급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삼은 국가 독점이 된 이후 국가 재정의 일부로서 경작에서 수납,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효율화되어 총독부 재정을 지탱했습니다. 그 중에서 품종 개량, 경작 개량,
자금 조달이 특별 경작 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홍삼의 상품화와 함께 토지 생산성의 향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홍삼 원료로 수납된 분량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고려한 가격 설정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미수납분의 백삼 제조나 판매도 가능해졌고 인삼업자는 안정적인 경영을 전시하에서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작자와 총독부 전매당국 또는 미쓰이물산을 이어주는 중간 조직으로서의 개성삼업조합의 역할이 컸습니다. 수납 수삼을 원료로 홍삼 제조가 행해졌고 불화되면 그것은 총독부 재정에 안정적인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현지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 기술과 품질 개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는 총독부 측에서 보면 외부 조직인 미쓰이물산에 의존했습니다. 전 근대보다 더 나아간 생산자와 소비자에 불리는 미쓰이물산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즉 미쓰이물산은 자금력, 신용, 네트워크를 가지고 변동하는 수요의 동향에 격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으며 그 대가로 취급량은 적었지만 지극히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호 의존성에 기대어 식민지의 인삼업은 발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외환 리스크나 경기 동향 그리고 국제 정치상의 불확실성을 독점 판매 기간 중 매년 실시된 홍삼 불화 가격 및 수량 조정을 통해 전매당국과 미쓰이물산은 함께 부담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격 조정만으로 해결했지만 예를 들어 1940년대 초에는 수요 감소가 너무나 컸고 대폭의 수량 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삼의 식부 면적에 삭감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작자의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쓰이물산은 총독부의 개입을 거쳐 경작 자금을 제공하고 생산 과정에도 관여하였으며 그 후 전시와 홍삼 판매의 비약적인 증가에 수반된 수익 확대를 총독부와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홍삼 전매업은 해방과 함께 개성 주변이 북위 38도선 이북에 위치하게 되어 경작 지역이 반감하였고 소련군에게 약탈도 당했습니다. 또한 전매 사업의 민영화가 논의가 시작되어 경작자들에 의한 실력 행사도 있었지만 전매업의 재정적 효과가 군정청에도 인정받아 결과적으로는 존속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홍삼은 약탈당했고 개성이라는 고려시대 이래의 거점을 완전히 잃어버려 어쩔 수 없이 신개척지에서 재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매당국은 개성에 있는 인삼 종자를 회수하여 시작계획과 증산계획을 통해 원료수산 확보에 힘을 쏟았고 표준 경작 기술의 보급과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수납량을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홍삼제도 196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1970년대에 고려 인삼창을 건설했고 홍삼 제조 공정의 기계화를 도모하여 대량 생산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해방 전과 마찬가지로 독점 판매권이 부여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판매가 추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홍삼 전매의 경제 구조는 총독부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해방 후 판매 조직이었던 미쓰이물산과의 거래가 끊긴 데다가 한국전쟁으로 개성을 잃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경작에서 수납, 제조에 이르는 전매 체계가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재구축되고 세련화됨으로써 홍삼은 한국 재정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부족하기 쉬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수출 상품이 된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다를 건너간 홍삼과 미쓰이물산, 독점과 재정이란 주제로 식민지기의 홍삼 제조업이 미쓰이물산의 독점적 유통망을 전제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이 총독부 재정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문명의 자양의 도래와 보급, 우유의 생산과 소비라는 주제로 우유가 도입되어 차기업이 성립하고
동업조합으로서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역사적 전신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